권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막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팀들이 오셔서 한나절을 즐겁게 보내시다 가셨습니다. 고고의 지인분들이신데요, 시애틀에서 오신 교포분도 계시고, 인생을 낭비한 죄 무정불심의 박원자 작가님도 오시고, 고고와 불교여성 개발원에 함께 근무를 하셨던 두 반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노래도 하고 이야기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셨는데요, 두서없이만 이 날의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저정을 놓고 또 노래를 하나 부르라고 해서 제가 노래를 불렀고, 함께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노래가 빠지면 안 되죠. 이 마음도 함께 따다주.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끝.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잘하셨어요. 답가가 빠질 수가 없죠. 미국에서 오신 교포분께서 You Need Me를 불러주십니다.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aw my soul, you brought it back to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to face the world out of my wood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You need me, you need me.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시는 교포분 시애틀에서 오셨는데요, 대단히 아주 특별한 그 이력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ROTC를 했습니다. ROTC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지원해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비역 대령이신데요, 이분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나이 35살에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의사하십니다. 따님도 의사라고 하시는데요, 하시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나오셔서 요리에 관해서는 아주 일가견을 갖고 계시고, 라켓볼을 좋아하셔서 라켓볼 보급에 열심히시며 미국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전파에도 열심히십니다. 시애틀에서 오신 유니스입니다.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f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 me, you need me.
와우. Me, you need me. 저도 뭐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뭐 당연히 마위도 알아요. 불렀고요. 해봐요.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가 이었기에 할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 지휘자께서 늘 하시는 얘기, 합창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가 원하는 그 음정을 그때 정확하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노래를 꼭 잘 안 불러도 가능해요. 인터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한 분, 시애틀에서 오신 교포분 인터뷰를 진행해 봅니다. 카메라 저쪽에 있고요. 그냥 저랑 이렇게 대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말씀하세요. 좀 있어. 이거 실시간 라이브 아니죠? 아니에요, 라이브 아니에요. 편집할 거니까. 편집할 거니까 저거 하고. 자, 시작합니다. 권덕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시애틀에서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산막을 찾으셨습니다. 불교의 도반이시고. 근데 뭐 하시는 일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참 흥미롭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개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실 저희는 미국을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으로 59이 저번 주에 4월 13일 날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한 8년 전에까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실. 아, 근데 그래요? 미국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좀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게 미국이란 그 이민 사회에서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종교라기보다는 좀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 신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는데 한 8년 정도 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의 위로를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과정에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가 도움 받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저희 동포 재미교포님들이나 또 미국 지인들 주교사회 분들한테 한국의 불교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또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CIA 그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라는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를 나왔어요. 95년도에. 그래서 잘하는 게 좀 음식이니까 한국 불교를 어떻게 미국에 포기할까라는 생각 중에 그 사찰 음식과 또 음식 명상을 통해서 한국의 불교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지금 하는 대로 이제 마음 공부와 명상을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도반님들, 또 도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거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그 라켓볼이라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인데 실내에서 하는 좀 스쿼시라고 비슷한 경기예요. 근데 한 20년 동안 그 이 라켓볼은 올림픽 경기의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판 아메리카야 얘는 종식 경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시아 라켓볼 협회 총장님과 함께 저는 이제 아시아 라켓볼 협회 사무총장이니까 또 세계 라켓볼 협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뭐 주 2, 3회 1년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뭐 4번, 5번도 이렇게 와서 한국을 주둔을 하고 이제 이쪽 동남아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라켓볼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했는데 고맙게도 2025년 월드 게임을 중국에서 하는데 라켓볼이 첫 번째 소개가 될 거라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전라북도 국제교류 자문관으로 있어서요. 또 교육청 그 글로벌 에듀케이션 자문관으로 있어서 그 많은 어린 친구들을 미국에 와서 유학과 영어를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는 글로벌이라는 커뮤니티, 지구촌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민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캠프를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 일도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통역 일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는 게 이제 운동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라켓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로비스트 슬래시 통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제 한국에 오시면은 영어와 한국말이잖아요. 통역을 한다라는 걸고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한체육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세계 라켓볼 협회 회장님들이 오실 때 같이 통역을 해드리고 또 우리 아시아 라켓볼 협회 회장님께서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는 스스로 영어 레슨을 받아서 많이 영어를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죠. 같이 이제 영어를 통역해드리면 이제 많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아까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좀 들었더니 셰프라고 예. 들었어요. 그 요리를 정식으로 좀 그 학교 어떤 학교죠 요리 학교가?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학교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진짜 많은 셰프분이 그 학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9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 벌써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죠. 근데 사실 저는 졸업을 하고, 이렇게 큰 아주 멋있는 저기 좀 뭐 유명한 그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그다음에 제 가족을 위해서 많은 그 이벤트를 많이 했고 캐터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조금 요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제 주위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 전에는 저는 죽음 하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피하는 이벤트 캐러링을 많이 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분들을 위해서 그 장례식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정말 음식이 힐링된다라는 건 장례식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랬을 때는 식욕을 잃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 음식으로서 힘을 얻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결혼식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장례식 음식은 그렇게 많이 좀 아직까지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런티어로 제 수고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특히 자녀분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한국엔 자주 나오시나요? 보통 코로나 전에는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아예 나오지 못했다가 3년 전인가요? 그 우리 김홍근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진짜 얼굴을 뵙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때 왜 나오면은 호텔에 감금돼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호텔에 있다가
이제 김홍훈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요. 예. 네. 저희가 질문해도 되지? 아, 관계없어요. 먼저 하세요, 우리 좀 하시고. 뭐, 이거는 뭐, 저희 인터뷰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물으셔도 돼요. 네. 제가 사실 거사님을 잘 모르니까 무슨 질문을 할까 싶은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사님은 어떤 이유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하셨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 뭐 때문에 우리가 살까? 그럼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홀로 한 3년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맨날 뭐 하늘의 별 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어디서 왔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에 던져진 하나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명, 이 세상에 내가 나온 이유, 이 나온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그것을 행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책도,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책도 썼지만은,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요. 사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 무엇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틀리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 어떻게 하면 기쁜가? 어떻게 해야 뭐를 할 때 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릴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동안 뭐 일 열심히 하라고 잘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글을 쓰고 말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말로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 스말로 인생을 이제 제가 재작년까지는 어쨌든 기업에 그래서 쓰고 말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하는 걸 저 하느라고 네. 저걸 하는 건데 아주 뭐 즐겁습니다. 저는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의 그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몰입과 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몰입을 통해서 현상을, 이 불편한 걸 잊는 거죠. 그야말로 잊는 거죠. 일상삼매. 일상삼매죠. 그렇죠. 나는 김홍근 선생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를 집중한다는 것, 그건 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정이 깊은 선정은 삼매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삼매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매로 가기 위해 가지고 연불도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삼매를 가기 위해서 참선도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방송인의 꿈이 있었는데 기존 제도권 방송에 글을 내고 저 트라이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도 만나보고 뭐 유명한 뭐 앵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럼 내가 방송국 만들면 되지 뭐 그거 기웃거리라. 그래서 만든 게 번득 TV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고 때로는 뉴스 방송도 합니다. 번득 TV 할 게 없으면 오늘의 뉴스입니다 해가지고 오늘 산막에 이런 도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죠. 우리 강아지가 오늘은 뭘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인들의 소식이 SNS에 올라오잖아요. 박원자 선생님께서 새 책을 내셨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장 팡팡 뛰는, 심장이 가슴 뛰는 세상을 만들자 해서 만든 단톡방이 있어요. 네. 다들 초대될 텐데요. 거기는 뭐 진짜 대한민국의 저명한 교수님으로부터 정말 참 젊은 그 친구들로부터 많이 500여 명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장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소식도 이제 여기 TV에 담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소통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많은 그 범죄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사람들이 더 그거에 관심을 두는 것 때문에 좀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핍박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훈훈하게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기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유튜브 그걸 만드셔서 권기업 TV 한 게 몇 년 되셨죠? 4년 반 됐어요. 4년 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수행자를 인터뷰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주 좋죠. 그런 데서 왜냐하면 제가 이 스님들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이런 매체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모시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하면 정말 자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그 스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막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여쭤봤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아주 전문적으로 스님들 인터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뵐 수가 없어. 제가 대신 뵈. 그래서 대신 물어주고 대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어떨까요? 좋죠.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죠. 근데 그게 또 시간을 엄청 할애해야 돼. 물론 그게 이게 나는 두려운 그러니까 거야. 하세요. 이제 충분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뭐 모든 일상사가 다 이 저 방송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발견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던 거를 갖다가 찾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발견이다. 맞습니다. 네. 예,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얻은 게 뭐냐. 모든 사물을 이제 제3자적인 객관의 입장에서 아주 그 PD의 입장에서 방송 PD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보던 거를 봐요. 그렇죠.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달라지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불교 쪽에 워낙 저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국 하나 만드세요. 박원자 TV 하는데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그럼 있겠어요. 잘하죠. 좀 처음에 다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도와드리죠. 이게요, 제가요,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저 이런 거 하는 거 촬영. 제 친구 둘하고 사장이 미안해라는, 아마 유튜브 보시면 사장이 미안해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미안해. 그 사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갖고 저는 이제 보통 일반 한국 어쨌든 해서 저기서 한 30몇 년을 사장을 했고, 저하고 중고등학교 동기동창 3명이 모여서 또 한 친구는 공기업에서 사장을 30년 했어요. 또 한 친구는 글로벌 기업에서 또 했어.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사장 경력을 합치면은 100년이 넘는데 그게 우리 혼자 힘으로 됐겠냐? 우리가 전부 다 사회나 후배들이나 선배들보다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남겨놓고 가자 해서 만든 게 사장이 미안해 TV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미디어 솔트에서 직접 찍고 편집하고 스크립트 쓰고 했지.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소재도 빈 거라고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시즌 1은 끝났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다 이거죠. 그것도 참 멋있다.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이 수행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수행자잖아. 아, 그러면요. 아니 나는 그렇게 그렇게 인터뷰한 인터뷰하는데 건가 그 영역이 싶어. 굉장히 좋거든. 어. 그 영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 구독자가 있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너무 궁금하고 아니 내가 당연히 만나고 있지. 싶고 그렇게 권대욱 이 TV 사장님 인터뷰 이런 거 해서 사실 잘하실 것 같아. 어머 나 오늘 너무 오길 잘했어. 그러면 그거 좀 저 잘 알아.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그거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다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 유튜브 잘하는 친구들한테 배우려고 여러 사람 만났어요. 여러 사람 만났는데 결론은 뭐냐. 내가 배워서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저 같으면 성격이 급해서 바로 내일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사람한테 보면 일주일 가도 안 나오고 2주일 가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 적시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직접 그날부터 제가 비서한테 앱 하나 깔아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배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배우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배우는데 지금 그래도 익숙하게 하려면 한 1년 열심히 하면 돼요. 놓고 거기에다 놓고서 이렇게 전부 다. 자, 이제 뭐 어떻게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환담이 됐는데 뭐 서로 이제 재미나게 얘기하십시다. 제가 우리 지금 유인희 선생님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아. TV 사장님보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인희 선생님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저도 또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들었던 것 중에 그때만 해도 너무 그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버스를 못 탔대. 그래서 군비가 오는 날도 가방을 메고 걸어갔다는 거야. 그거를 이겨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분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을 간 거야. 이제 미국 초대를 이모 가족 초대를. 예. 받아가지고. 그러니 그 어머니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또 가서 또 그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하고 했는데 군인이 돼서 이분이 또 결혼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남자를 찍었어. 군인이셨던 네, 오. ROTC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었을 때 저 남자한테 상사였대. 근데 그 상사의 그 모습을 보고 아,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분을 보면 인생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랬어요. 진짜 네.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오랜 역경을 딛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딸 결혼하는 그것도 그렇고 시부모 모시는 거 또 딸을 키운 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아까 사장님한테 그랬듯이 너무 배우는 게 좋아 원장님. 그래서 매일 물어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 솔직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나는 우리 그 불교선 개발을 했을 때 이분이 와서 뭐 딴 거 말고 자기 그냥 살아온 이야기만 해도 우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이제 좀 해보자 막 이랬는데 잘 안 되긴 했는데 요번에 10일차에 왔으니까 이제 그런 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네네. 그 보통 사람이 겪는 그런 어떤 역경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어떤 그렇게까지 오기에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요 사람의 그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사실 역경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에서는 내가 뭐 슬프고 즐겁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처한 상황에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 뭐 홀어머니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60년대에는 아버님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애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비 없는 자식이란 말은 듣기 안 한다 해서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머니는 늘 이제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이렇게 좀 방임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르신 요새 하시면 좀 갑자기 어른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왜 어떤 것이 동기부여가 됐느냐 하면은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네가 성공할 수는 없을 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자로서 네가 성공하기는 힘들 거야. 그럴 수가. 예.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여자로서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오빠하고 연년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도 여자가 좀 더 성숙하잖아요. 근데 집안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네 오빠가 길을 못 피는 이유가 네가 너무 영특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근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오기를 좀 부린 거야. 내가 분명히 당신들이 틀렸다는 거를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쯤은 저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할 게 없어져니까 아니고, 왜냐하면 6.25, 우리 그때 어렸을 때 6.25 전쟁 때가 되면 항상 6.25 전쟁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간호장교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들은 또 자기가 할 말을 탁탁 하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히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된다면 나도 저 사람같이 사랑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군인이 되겠다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한국은 ROTC, 여자가 ROTC 들어가는 건 한참 제가 들어간 후였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장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남자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죽자 살자 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너무 간절했죠. 왜냐면 그게 아니면 마치 인생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사실 그 ROTC에서 제가 라켓볼에 또 우리 그 총장님이 또 라켓볼 광이셨어요. 그래서 그 ROTC를 들어갔기 때문에 라켓볼이라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켓볼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한국에는 라켓볼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한국 국가대표도 했었어요, 사실. 라켓볼. 그래서 라켓볼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남편이 저의 도반이에요. 저희 남편은 사실 16살인가?
바이블 캠프에 가서 이제 기독교 신자세요. 음. 바이블 캠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컬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접고 자기는 목사는 아닐 것 같고 의사가 돼서 환자의 몸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서 항상 저보다 더 많이 열려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고 이제 저는 우리 남편한테도 말을 했지만 결혼하고 한 10년 후에 저희 남편이 한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존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그게 조금 뭐랄까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기는 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참 좋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사실 크리스찬이지만 불교적인 말을 저한테 하긴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 다 오를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오르려면 당신이 틀려야 돼. 그리고 당신이 오르려면 내가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오를 수가 있어. 그 말을 제가 33년 전에 했어요. 올해 우리가 35년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에서의 핵심은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 남편이 했다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몇 년 전에 당신이 나의 최고의 도반이었음을 내가 인지 알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사실 제가 많이 발런티어하고 많은 걸 도전한 이유가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면 저는 그 존재의 가치, 의미를 바깥 대상에서 그래서 내가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너 잘하네 이런 말로 내가 그거를 의존했는데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길이에요. 왜냐면 사람 마음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 있는 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거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한테 나누어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미국에 포교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는 유 선생님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또 유난히 봉사정신이 강하다. 네, 맞아요. 남을 위하려고 하고 지금 거기에 계신 왜 한국에서 갔는데 좀 여러 가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노인들을. 맞아요. 예. 근데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건 어디서 오는 거야? 왜?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왜냐면 그게 영어 중에 sympathy하고 empathy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단어를 찾으면 sympathy하고 empathy가 동정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사실 empathy는 공감이에요. 공감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려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게 empathy고 sympathy는 그냥 내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저는 제가 아파봤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좀 성격이 예전에 이제 어머님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게 충격이었는데 5살인가 엄마한테 그때 엄마 나는 커서 장애자한테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대. 홀어머니한테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타고난 게 한 70% 이상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트리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이 있어요. 사람은 타고난 품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게 사람. 겪어보니까 정말로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타고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생각이. 아까 거사님께서 이 말씀을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역경도 있으셨잖아. 근데 원망심이 없으셨대. 그게 굉장히 어머니 훌륭한 면이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 원망의 마음을 안 갖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죠? 네. 어떠셔들. 근데 선생님은 어땠어? 저는 원망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힘들어요. 내 자체가. 자기가 원망하는 내가 그 원망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빨리 없애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용서하고 빨리 잊고서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 용서를 빨리 하냐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대상을 위해서 용서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조용필이 그런 노래. 조용필의 노래인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 내가 괴로워선 되겠다. 그런 노래.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 것. 이런 거 있어요. 아이고, 예. 네, 계속 해주세요. 우리 저기 신성곡. 이런 거. 예. 근데 너무 타고나신 거예요. 너무 좋고요. 타고난. 저는 제가 하는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뭐라 그랬죠? 또 남편이 미국 분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되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말을 좀 통하기를 인연이다. 그것도 말을 통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대학교 때 이제 뭐 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이니까 그때 80년대 한두 명 데이트를 해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거기서 자랐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포기하셔라. 나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파견을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희망을 막 주셨죠. 근데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같이 분리 근무를 같이 같은 하셨네. 대대에서. 강연 좀 해줘. 결혼 스토리. 그러니까 미국에 가셔서 ROTC를 하시던가.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으로 파견 나왔는데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이제 상관이셨는데 네. 남편이 거기서 만난 거죠.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남편한테 좋다고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자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70년대에 간 사람은 70년대에 한국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많았어요. 근데 자존심은 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자존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봤을 때 반했대요. 근데 굉장히 도도하고 부잣집 여자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말을 못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휴가를 가요. 한국에 이제 오면 한 2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는 거를 주죠. 그래서 본국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결혼 반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기죠.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이는 몇 살? 제가 23, 남편은 27. 우리가 4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혼자 가서 당신의 부모를 만나고 당신의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또 내가 부모님을 봤을 때 그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23살짜리가 답을 네. 하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봐? 그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때 88 올림픽 때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때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 자기네들 그 88 올림픽 그 후디를 입고 오실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일주일을 보내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아버님이 없었으니까는 시아버님하고 이제 시어머님이 저의 친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그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거에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허락하셨고 이제 저희 남편 집은 좀 영국계 분들이시고 침례교회 분이신데 침례교인데 굉장히 고두세요. 그래서 그 집 자체는 이혼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이 되고 굉장히 끈끈해요. 저희는 가족들이. 그래서 남편도 중심을 잘 잡아주고 제가 하는 거에는 100% 서포트 해주고 저 또한 저희 남편도 사실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35살에 저희 딸 유치원 첫날에 남편이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 뒷바라지 다.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가정 의료과를 했고 다시 10년 후에 들어가서 이제 지네릭 유전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2가지 이제 전문의고요. 지금 딸은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딸도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미국에도 왜 의사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하는 거에 전 정말 감동이었던 게
남편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에세이를 보내준 거예요. 딸 에세이를. 뭐라고 썼느냐. 당신은 왜 의사가 될 생각을 했습니까? 라는 말에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우리 엄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난 사실 우리 아빠라고 쓸 줄 알았어요. 아빠가 의사니까.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 우리 아빠가 의사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는 청산적인 거. 그렇지만 엄마의 그런 열악한 상황이나 또 그 다른 나라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정말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든 길로 갔고 또 제일 좋았던 거는 늘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봉사를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모습 때문에 그럼 자기는 뭘 하면 좋을까, 행복할까라는 생각했을 때 제 당시 행복을 생각해. 예, 의사가 돼서 그런 거를 나누면 나도 엄마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래도 학교도 좀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늘 우리 딸한테 했던 말이 학교에 가서, 반에 가서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학생한테 잘해줘라. 왜냐면 그 학생이 엄마였거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엄마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참 교육을 잘 딸한테 시키는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딸이 엄마를 존경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영향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게 참 늘 감사하고 제가 가끔 우리 딸한테 좀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서운할 때마다 그날 그 나한테 해준 그 말이 너무 감사해서 예, 아 그래 우리 딸이 나를 존경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성공한 삶을 사는 거야. 자식한테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거. 좋아하잖아. 나 그거는 안 여쭤봤어 아직까지. 왜냐면 그 아들들한테 이렇게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의사를 하려고 했다 했듯이 나는 그 두 아드님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하네. 글쎄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 최고의 나는 교육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떻게 내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를 모시고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우리 그러니까 3대가 4대까지 사는 4대가 사는 집이야. 맞아. 그러니까 아니, 교육은 안 해도 거기서 보고 듣고 한 것이 저절로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나는 걔를 요즘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집의 최고 도인은 순재야. 걔가 큰아드님? 걔 도이라고 내가 도이라고 그래 걔가. 근데 걔는 한 번도 인상을 안 써. 젊은 애가도 인상도 안 쓰고 걔가 사실은 말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인상을 한 번도 안 써. 인상을 안 쓰면서 그냥 말없이 지가 다 해버려. 하고도 얘는 티가 안 내는 애야. 거사님이 좀 그런 편 아니죠? 그거는 모르지. 동기가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모르겠어. 예를 들면 당신 이렇게 청춘합창단에 돈 버는 얘기 좀 한번 해봐. 뭘 버려? 우리 합창단이 전에 그 유엔 공연을 했어요. 2015년. 유엔에서 공연을 했어요. 유엔에 가는데 뭐 어떻게 가는데 유엔까지 그 가셨구나. 우선 뭐 유엔에 어떻게 가느냐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그것도 돈 안 가는데 받았으니까. 이제 경비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단원이 약 한 50명, 뭐 그 당시에 TV도 촬영팀까지 합치면 한 55명이 움직이는데 미국의 그 뉴욕 그다음에 워싱턴 7박 8일 갔다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을 다니면서 후원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자, 3억을 후원을 받아. 우와. 그럼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간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 나는 이제 그저 뭐 한 20만 원 정도 보태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거금을 보냈어요. 아니 그것도 본인한테 지 아빠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합창단 그 단장이었고 총무가 있으니까 그 총무가 묻더래 돈 들어온 거 보고 그건 순재가 누굽니까? 난 몰랐어. 걔가 몰라서 돈 들어온 것도 몰랐는데 총무가 아니 여기 권순재가 누굽니까? 그래서 권순재가 아니 우리 큰아들이래 그랬더니 권순재가 350만 원을 그러니까 그걸 금액을 깜짝 놀랐네. 나도 놀랬어. 아니 그뿐만 아니고 지 동생 것까지 지가 보냈다. 동생 앞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뭐 대단하다. 그렇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그 실행을 하는 아이. 든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거저 키운 거야 자식들은 다. 아니야. 그렇지. 내가 어머니 그런 데 있잖아. 그게 그저 키운 거. 물론 나는 그저 키웠어. 우리 집 분위기에서 애들을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시어른들한테 잘못하면은 걔네들이 그거를 봐. 내가 그래서 늘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아이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맞습니다. 물론 당연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너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얘기를 안 해. 없어. 내가 하면 돼. 내가 미리 하면 안 돼. 맞아요. 내가 몸으로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너희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안 했어. 그게 최고예요. 몸소 최고의 실천하는 권력이야. 거로 네. 보인 거지. 그 어쨌든 뭐 몸소 네. 그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사대가 살면서 시끄럽지 않고 고분고분히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 아우, 대단하죠. 잘 살지 않았을까? 당신이 표현해봐. 어떻게 생각하셔? 네, 아까 저 우리 박사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시어머님이 이제 홀로 키우셨잖아. 물론 그 뒤에는 훌륭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를 골랐잖아. 그리고 이 어머니는 두 손주를 키우고 다 며느님 그 출근할 때 도시락까지 싸서 줬대잖아. 그리고 이 며느님이 참 저분이 그 파이오니아적인 그런 게 있잖아. 이 오지 여행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 방학 때만 되면 학교 교사니까 방학 때만 되면 2달씩 막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그 그때 시대, 그죠? 어머니가 가라고 며느리를 그렇게 어우, 하고 대단하시다. 방학 때도 그 아이들을 돌보시고 나 왜 이렇게 열을 내지? 내가 못해서 혼나서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또 원장님이 얼마나 딱 부러지게 아이, 그러면요. 이분이 그 권씨 아니 어쩌기 권씨야 안동 김씨에 또 이분이 그 대가댁에 또 아 재밌어. 손녀잖아. 그러니까 다 피들이 있는 거지. 아니,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리 시어머니가 훌륭하셨어요. 아 그러면요. 진짜. 네, 시어머니가 훌륭하시면.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상에 20대 남편을 그 6.25로 그렇게 이러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도 난 아까 또 하나 원망 한마디 들은 적이 우리 없으시잖아.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 지금도 생각 내가 안 잊어버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양반이고, 야 정말 양반이라는 건 저런 경우가 양반이구나. 그걸 내가 느껴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도반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한 가지 제가 고백을 하자 하면은 저는 그렇게 똑똑한 학생 아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학생도 아니었고 제가 이제 사실 대학교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근데 뭐 그 분야로 나가지도 않았지만 사실 제가 요리 학교를 갔을 때 4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리의 뿌리를 물었다.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찍 이제 생업에 가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돼서 8살 때부터 살림을 했대. 네, 그러니까 요리의 뿌리가 거기서 나온 거야. 저 기억나는 게 겨울에 얼음 깨고 빨래했던 거 시내가에서 빨래하는데 사실 빨래를 가져갈 때는 젖지 않아서 무겁지 않았어요. 근데 물에다 적셔가지고 가져올 때 끌고 오는 기억이 나요. 기억이. 그리고 그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야 되니까 항상 연탄불 위에는 큰 솥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잘 사는 줄 아니 저는 그때 한국에서 가기 전에 어렸을 때. 14살에.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다 떨어내고 다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는데 제가 제일 크게 기억났던 거는 어머니 제가 갑자기 어딜 가셔서 못 오는데 아버님 제사장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12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제사상을 차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셰프의 그게 뿌리가 거기서 온 거야. 그래서 셰프가.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저희 남편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저보다 더 남편이.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대단하구나. 네, 남편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저는 사실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남자에 대한 사랑도 사실 뭐 러브스토리나 TV에 나온 것이 제가 고작 배울 수 있었던 건데 남편하고 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 저런 사랑을 받는 딸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그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이제 훈련받고 그래야 되는데 딸이 이제 의대를 가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해요. 남편이 앉혀놓고 공부를 했어요. 다 가르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출장을 가도 남편이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복사해서 가져가요. 전화로 얘기를 할 때 교과서를 보고 해야 되니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한국 그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전화를 해요. 딸이 새벽 1시, 2시에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뭐 6시, 4시, 5시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이제 좀 잠자는 목소리였으니까 딸이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 미안해.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는 옆에다가 물을 한 잔 항상 갖다 놔요. 전화 받기 전에 한 잔 마시고 목소리를 가지고 아니야 아빠 일하고 있었어 걱정 마 이렇게
대단하다. 어쩌다 보니까 뭐 부모님에 인터뷰도 대한 아니고 사랑이 이렇게 우리 한국 집단 사람들이 환담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이런 기록이 이렇게 대단하겠냐고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날의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참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막의 하루가 갑니다.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